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번입니다. 18페이지. 자, 정부규제, 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죠. 자, 기억번. 정부규제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부규제는 기억번은 틀려요. 왜 틀려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죠. 파생적 외부 효과.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 즉 정부 개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정부 실패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 규제가 파생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 규제가 있고 사회적 규제가 있는데, 경제적 규제, 특히 진입 규제 같은 데서 이 포획이 많이 발생하죠. 포획이.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프랭클린과 리플라이라는 학자가 규제 정책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누고 있죠. 프랭클린과 리플라이.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이 리을 네 번째 리을. 이것도 틀린데 왜 틀리냐 하면, 이제 규제 방식에는 시장 유인적 규제가 있고 이 명령 지시적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을은 시장 유인적 규제가 아니라 이건 명령 지시적 규제죠. 그래서 규제의 효과를 담보하는 명령, 개인과 기업들에게 정부가 공권력에 근거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그래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번만입니다. 자, 17번이요. 이 제임스 퀴일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17번 네 가지 정치적 상황 가운데 여기 보세요.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돼. 그러면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이거는 분산됐다는 얘기예요? 집중됐다는 얘기예요? 분산됐다는 얘기고, 반면 편익은 대단히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기속된다. 이건 집중됐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은 분산, 편익은 좁게 집중. 뭐겠습니까? 고객정치 상황이죠.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포획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답은 고객정치입니다. 그리고 18번은요, 이건 뭐 작년에도 나온 문제인데, 이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 네 가지 이 정치 상황별로 적절한 사례를 물어보고 있어요. 사례. 그래서 이제 이 18번 문제는 좀 수준 높은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자, 19번 보시면 정부 실패 요인으로만 묶은 거. 정부 실패. 그럼 시장 실패하고 지금 뒤섞어 놓은 건데, 공공재는 시장 실패죠. 사적 목표 설정, 내부성이죠. 정부 실패.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죠.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죠. 불안정 경쟁, 시장 실패죠.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실패죠. 권력의 편제, 정부 실패죠. 그 다음에 X 비효율, 이것도 정부 실패죠. 뭐 자연 독점은 시장 실패고.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 요인으로만 묶인 거는 니은, 두 번째 니은, 네 번째 리을, 그 다음에 시읒하고 이응이죠.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정부 실패 원인으로 잘못 기술된 거 물어보고 있는데, 정부 실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이제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는 이윤이라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기업은 이윤이 안 나면 이제 사업을 접죠. 하지만 이제 정부는 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사업을 하는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낭비와 비율이 생긴다는 거고, 뭐 2번은 뭐 일반적인 얘기죠. 이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정치 과정을 통해서 표출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막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선심성 정책 같은 거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은 정부 조직이 원체 복잡하고 거대한 관료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4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완전 경쟁에서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안정. 이 4번 지문은 이건 시장 실패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4번 지문은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파킨슨 법칙,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와 더불어 내부성, 사적 목표 추구, 내부성. 그래서 이제 예산의 극대화를 설명하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이 있다면 인력 규모,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이 파킨슨 법칙이죠. 그래서 그 파킨슨 법칙, 이 파킨슨 법칙을요, 동그라미 이번에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게 계속 팽창한다 이거야. 그 다음 이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업무의 양과는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거죠. 두 가지 때문에. 부하 배증 플러스 업무 배증 때문에. 그래서 부하 배증이 먼저죠. 4번에. 1번은 뭐 조직 구조의 특징이 규모를, 이건 전혀 뭐 엉뚱한 얘기죠. 상관없는 얘기. 그래서 파킨슨 법칙과 관련이 없는 거는 이제 1번 전혀 뭐 파킨슨 법칙과 관련 자체가 없어요. 자, 25번 가겠습니다. 시민사회 등장과 현대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거. 뭐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거는 뭐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또 정부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제3의 대안으로. 그래서 이제 수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과 정부 실패가 될 거고, 2번 시민사회의 이질성이 높은 경우요. 이질성이 높다는 얘기는 사회 구성원들마다 선호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이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공간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질성이 높을수록 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일종의 소외된 이익들이 많아요. 그런 소외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이질성이 높은 경우에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동질성이 높을 때는 시민사회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사회 구성원들이 선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선호가 전부 다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거버넌스의 한 축이 시민사회죠. 그렇게 보시고,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뭐 가장 바람직한 게는 파트너십 관계죠. 동반자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반자 관계가 달리 표현하면 보완적 관계죠. 보완적 관계. 파트너십 관계. 자, 요 보완적 관계와 대비되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대체적 관계라는 게 있죠. 대체적 관계. 이론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보완적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게 보조금 이론이라 그러죠. 보조금 이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책 결정하면 이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가 집행, 전달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2번은 대체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 다음 뭐 3번 NGO 조직이 갖는 특징,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이익의 비배분성이 비영리성이죠. 요게 이제 보완적 관계, 대체적 관계. 요게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의존적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NGO가 정부의 재정에 철저하게 막 의존하는 이런 역할이죠. 그거에 대한 거고. 자, 그래서 27번은 뭐 2번이 틀리고요. 29번 갑시다. 이 시민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개념이 사회적 자본이죠.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거. 2번에 보시면 이제 관계죠. 관계 속의 신뢰, 믿음.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다음 3번 뭐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그리고 또 4번에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해서 규범을 공유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호혜성의 규범, 우리나라의 두레나 품앗이 문화 같은 거.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거는 이건 소득 증가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소득, 돈 많이 버는 거하고는.
이 사회적 자본은 기본적으로 이 신뢰, 믿음, 관계 속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지만 1번하고는 직접적으로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이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가가 로버트 푸트남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푸트남. 그래서 이제 푸트남이라는 사람은 이 지역 공동체, 지역사회, 특히 지방자치와 같은 이런 요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푸트남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입니다. 자, 33번 보시겠습니다.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감축관리, 감축관리 하면 70년대 후반 1, 2차 오일 쇼크를 배경으로 이제 자원난 시대에 이제 등장한 행정개혁인데, 감축관리하면 무조건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일몰법하고 GBB라 그랬죠? 그래서 연기준 예산, GBB 도입하고 일몰법, 그리고 이제 이 감축을 하는 대표적인 게 정책 종결.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던 정책을 폐지하는 거죠. 위원회 설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감축관리와 거리가 있고요. 자, 35번 보세요. 이제 서구 선진국들이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재검토 동그라미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약제로 갈 건지 기업으로 갈 건지 민영화 이런 효율. 그래서 일단 자, 반드시 이건 정답이 뭐예요? 마켓 테스팅입니다. 이건 이미 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시장성 테스트죠. 자, 여기 참고로 이 시장성 테스트는 전제가 뭐예요? 20세기 행정국가의 정부의 역할을 뭐와 뭐로 나눕니까? 스티어링, 방향잡기하고 로잉, 노젓기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젓기, 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이렇게 이제 민간에 넘기거나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마켓 테스팅, 영어로 기억하시고 시장성 테스트라 그래요. 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민간화 나오면 꼭 떠올려야 될 게 민간 위탁이에요. 이 민간 위탁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민간 위탁. 그래서 이제 사바스라는 학자가 이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1번 보세요. 37번 1번.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은 보상을 받아. 하지만 직접적인 보수를 안 받는 이거를 자원봉사자라 그래요. 보수 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조가 아니고 뭐예요? 자원봉사자, 발런티어 방식입니다. 발런티어.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제 보조금 방식은 이제 NGO 단체나 민간인들이 어떤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경비를 정부가 현물이나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무상보육 민간 어린이집이 있죠. 거기에 이제 운영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다음 바우처는 중요하죠. 바우처, 이제 이용권을 정부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은 그 바우처를 갖고 이제 해당 민간 시설에 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프랜차이즈, 면허죠. 프랜차이즈. 이제 민간인들에게 일정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 그래서 여기 지금 37번은 여러 번 나왔고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서를 보시면서 잘 정리를 해두세요. 39번 이제 민간 위탁, 아웃소싱하기 어려운 업무. 이건 쭉 보면 나오죠. 세금 이런 거 통계조사 쉽죠. 출판. 근데 여러분 사법 서비스나 특허 심사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 해야 되죠. 굉장히 이제 공정성이 필요한 업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민간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41번 민영화의 역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민영화를 시키게 되면
이제 민영화의 역기능. 이제 원래 정부가 하던 일을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모호해지고, 민간인들이 하다 보면 이제 이윤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럼 서비스 제공을 포기해버리죠. 안정성이 떨어지고. 대신 여러분, 자, 민영화의 가장 주된 효용은 뭐예요? 바로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4번은 역기능하고는 거의 뭐 오히려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이건 뭐 말 자체가 좀 안 맞는데,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는 이유가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43번 봅시다. 현대 행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보고 있는데, 뭐 오늘날 준정부 조직, 그리고 뭐 제3섹터, 3번의 민간 이양, 민영화 민간 위탁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코어 프로덕션이라고 그러죠. 정부하고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서비스를 생산하는 코어 프로덕션. 5번이 틀립니다. 여러분, 자,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스티어링이에요? 로잉이에요? 로잉입니다. 이 책임운영기관도 정부의 역할을 스티어링하고 로잉으로 나누죠. 그런 다음에 이제 책임운영기관은 로잉, 집행이나 서비스 전달. 그래서 책임 경영기관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2장 현대행정의 이해까지 봤고요. 제3장부터는 이제 현대행정학의 이해, 행정학 이론의 발달입니다. 이게 이 파트가 뭐 이론 공부할 때도 가장 내용도 많고 공부하기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인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이제 정리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0페이지 1번부터 보시겠어요. 1887년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이거가 옳지 않은 건데 1번이 틀려요. 이건 뭐 그냥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이 이 행정의 연구, 이걸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게 이제 현대행정학의 출발점이죠. 근데 이제 유럽, 그 당시 미국은 후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 이제 유럽이고. 그래서 유럽을 이렇게 봤더니, 이 유럽은 일찍부터 절대군주 시절부터 이 절대군주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정부 조직 관리에 관한 이론이 발달했더라는, 그게 바로 관료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의 관료제 이론, 이게 이제 베버 관료제죠. 베버가 제시한. 그래서 이제 이 베버의 관료제와 관료제 이론하고 우드로 윌슨이 주장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고전파 정통행정학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베버 윌슨식 행정이론이라고도 표현해요. 패러다임.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 이론하고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결합이 됐다. 그래서 1번은 유럽 행정을 참고했습니다. 유럽 국가의 행정을 바로 베버의 관료제 이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역관제적인 병폐, 부패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우드로 윌슨이 1887년 행정의 연구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1883년 펜들턴법 제정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킨 다음에 행정의 본질은 뭐다? 바로 관리와 경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 행정이나 기업 경영이나 본질이 같다라고 보죠. 그래서 4번까지요. 그래서 1번이 틀리고요. 자, 3번 갑시다. 3번. 이제 고전행정학. 고전행정학은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행정관리론의 결합인데요. 이 행정관리론의 출발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죠. 그래서 3번.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거. 프레드릭 테일러 과학적 관리의 제원리라는 책에서 과학적 관리의 핵심은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죠.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 그래서 1번, 자, 과학적 관리론은 고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고전적인 기계적 조직 간의 근거에서 조직 구성원들, 기계의 부속품, 또 합리적 경제적 인간으로 보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X이론이죠. 그리고 3번 과학적인 분석, 대표적으로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 이걸 통해서 유일체선의 방법, 이걸 찾으려고 했고, 4번 뭐 과학적 관리학파의 연구활동은 고전행정학의 틀이죠. 고전행정학 방금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능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무슨 능률? 기계적 능률이죠. 이 사회적 능률은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오는 인간관계론의 내용이죠. 자, 문제 5번 봅시다. 다음 중 인간관계론의 주요 내용이 아닌 거.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인간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능력,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2번이 틀리죠. 시간과 동작 연구는 과학적 관리론이죠.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 그리고 3번에 뭐 비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요인, 그리고 의사소통, 리더십, 이런 이제 행태적인 측면이 인간관계론에서 부각되기 시작해요. 자, 7번 중요합니다.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이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오는 인간관계론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뭐를 높이겠다? 뭐가 목적입니까? 조직의 능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걸 목적으로 해요. 단 이제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이고,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둘 다 조직의 뭐예요? 생산성, 이걸 높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다르죠. 그래서 7번은 조직의 생산성 강조, 이것만이 정답이고요. 자, 문제 9번으로 갑시다.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가운데 생태론적 접근 방법. 그러면 생태론 하면 달리 표현하면 환경 결정론입니다. 환경 결정론. 행정을 유기체로 본 다음에 이 유기체의 특성을,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은 환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규정이 되는 무슨 변수? 종속 변수. 그래서 생태론 하면 그냥 5글자로 환경 결정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행정학에 도입한 사람이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를 총 7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플러스하면 이제 리그스라는 학자도 있죠. 리그스. 2번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인 환경. 2번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경 결정론. 3번 방향은 제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행정을 유기체로 본 다음에 유기체의 이 특성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실증 분석이에요. 실증 분석. 생태론은 실증 분석만 할 뿐이지 방향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행정론의 토대가 되죠. 비교행정론의 토대 4번. 그래서 서구에서 미국의 행정제도가 대한민국 개발도상국에 수출이 됐는데, 미국에서 멀쩡히 돌아가던 제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환경이 달라서. 자, 이런 이제 생태론적인 접근 방법에 근거해서 11번 비교행정론이 발달하죠. 비교행정론. 뭐 비교행정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리그스, 사회 3원론에 근거해서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죠. 이렇게 비교 연구가 바로 행정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이 경제 원조를 하고 제도 수출을 했었죠. 그리고 비교 행정론에 앞서서 먼저 비교 정치론이라는 게 발달해요. 그래서 11번은 4번이 틀렸는데요. 이 제도론적인 접근 방법은 우드로 윌슨 시절에 비교행정론 이전의 행정을 연구하던 접근 방법이죠. 비교행정론은 50년대 나왔잖아요. 그 이전에 우드로 윌슨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행정을 연구하던 접근 방법이 제도론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 제도론적인 접근 방법에 근거해서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를
후진국에 수출을 했었지.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와 같은 엉뚱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비규행정론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4번의 제도론적 접근법 쓸 것이 아니라 뭐 생태론적인 접근법 이런 걸 쓰면 맞겠죠. 자, 13번. 다음 중 행정 리더십을 가장 중요시한 이론은 뭐냐? 여러분 이제 행정의 3대 변수다 그러면 인간, 구조, 환경이죠. 인간, 구조, 환경. 이 중에 인간의 독립 변수성. 이걸 이제 가장 부각하는 이론이 발전행정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전행정론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엘리트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엘리트 공무원들이 발전 정책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발전행정론 체크하시고 행정 리더십 중시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개방체제의 특성인데 개방체제 투입산출 모형이죠. 시스템 이론. 그래서 이 개방체제의 특성 자, 맞죠? 등종국성.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동일종국성이라고도 해요. 동일종국성. 또는 뭐 다섯 글자로 이인 동가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는 맞고요. 나는 틀리죠. 이 개방체제는 엔트로피를 죽이려고 하죠. 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의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거티브 엔트로피 이렇게 해야 돼요. 네거티브 또는 부의 엔트로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 틀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 항상성을 갖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니죠. 선형적 인과관계. 이 선형적 인과관계가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형적 인과관계는 전통과학,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특징이지. 근데 개방체제로는 뭡니까? 시스템 이론. 바로 이제 방법론적 총체주의죠. 그러니까 시스템 그 자체로 이해하겠다는 거죠. 왜? 부분의 합으로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형적 인과관계가 틀렸고 그 다음에 구조와 기능의 다양성 요걸 다섯 글자로 하면 필수 다양성이죠. 필수 다양성 이런 이제 필수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제는 진화를 하죠. 그래서 맞는 거는 가, 다, 마, 바. 그래서 총 4개가 맞죠. 3번. 자, 그래서 17번 보겠습니다. 체제론적 접근 방법과 주요 가장 타당한 거 물어보고 있는데 체제론적 접근 방법. 체제론적 접근 방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이제 혼합한 거죠. 1번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총체주의 관점에 근거한 거시 분석이에요. 거시 분석. 그래서 이제 체제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 전달,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은 미시적인 문제죠.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틀리고 2번은 이제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방향은 제시하지 못한다 그랬죠. 지금 똑같이 출제가 반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후기 행태주의자가 행태주의자들이 표방한 과학적인 연구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태주의는 과학주의인데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후기 행태주의 맞거든요. 하지만 행태주의가 표방한 과학적 연구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고 그 과학적인 연구, 실증주의적인 연구가 실천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발전행정론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죠. 능동적인 가치 판단 이걸 강조하고 또 행정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정의 독립 변수성이에요. 그래서 틀리고 맞는 거는 4번만 맞죠. 그래서 가장 타당한 거는 이제 4번만 맞는 내용이에요. 행태론. 그래서 행태론에서 말하는 행태는
행태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행태는 행동과 태도예요. 태도도 들어갑니다. 태도 가치관. 그래서 이제 특정 질문에 대해서 반응으로 파악할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이것도 행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행동과 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19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